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 지훈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반평생 넘게 살아온 제 인생에 감히 경고음을 울리는 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속으로 낳았지만 아비 없이 저 혼자 키워서 그런지 심성이 곱고 남을 잘 믿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세상 행복한 얼굴로 엄마,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데 어느 부모가 모진 말을 먼저 꺼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될 아이 김시은은 참으로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하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상냥하게 미소 짓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만했죠. 하지만 저는 그 계산된 듯한 미소와 저를 훑어보던 날카로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제가 먼저 지훈이가 시은 양을 만나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 다행입니다라며 덕담을 건넸죠.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안사돈이 호호 하고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문을 열더군요. 사부인도 참. 저희 시은이가 워낙 어딜 가나 사랑받는 아이라서요. 지훈 씨가 복이 많은 거죠. 시작부터 미묘하게 사람 속을 긁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딸 가진 부모 마음이려니 하고 넘기려는데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예물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다 간소하게 해도 우리 시은이 기죽이는 건 제가 눈 뜨고 못 봐서요. 시은이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글쎄 신랑 쪽에서 까르띠에 다이아 세트를 해줬다지 뭐예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기본인가 봐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까르띠에라니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낸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제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아이들 앞날을 생각해서 분수에 맞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안사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 사부인. 분수라니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 딸이 어디가 어때서요? 그리고 지훈 씨가 능력이 좋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설마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옆에 있던 며느리 김시은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안사돈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제 친구들도 기본으로 3캐럿 다이아 반지는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훈 씨가 저한테 약속했어요. 남들 하는 만큼은 꼭 해주겠다고요. 그렇죠, 지훈 씨? 모든 시선이 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쪽에서는 평생 고생한 늙은 어미가, 저쪽에서는 사랑에 빠진 여우 같은 여자가 앉아있으니 오죽했겠어요. 아들은 결국 제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은이 말이 맞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그 알아서 한다는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지훈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줄 돈이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결혼하려면 대출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시은이 기죽이고 싶지 않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 평생 한 번뿐인 결혼. 그 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모은 적금의 일부를 깨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고 안사돈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서야 결혼식 날짜가 잡혔으니까요. 결혼식 내내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우리가 이겼다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래, 아들이 좋다니 내가 참자.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정을 붙이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란 듯이 호화로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매일같이 명품 쇼핑 사진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아들이 번 돈이 저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싶어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어머니, 지훈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온 가족의 시선이 쏠리자 며느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부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뭐, 회사를 그만둬? 왜? 아들 녀석이 놀라서 묻자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현모양처라도 된 듯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지훈 씨 내조에 전념하고 싶어서요. 여자는 역시 가정을 돌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럴듯한 말에 아들은 금세 감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시은아. 나를 위해서? 역시 당신밖에 없어. 라며 며느리를 끌어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조와 집안일이라는 단어가 저토록 이질적으로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가, 그게 정말이니? 그래도 결혼 전에는 그 회사의 자부심이 크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아깝지 않겠어? 제 질문에 며느리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생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뼈가 있다는 걸 저만 느낀 걸까요? 어머니, 이제 저는 지훈 씨의 아내잖아요. 회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어머니 잘 모시는 게 제 새로운 직업인 셈이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의 화려한 백수 생활, 아니, 그 아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말한 내조와 집안일은 제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져나갔죠. 하지만 아침 8시가 되어 아들이 출근할 때까지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9시, 10시, 11시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며느리는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는 꼬박꼬박 잘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아침상은 보지도 않고 곧장 소파로 가 눕더군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배달 기사가 커다란 봉투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안에는 유명 브런치 카페의 샌드위치와 커피가 들어있었죠. 며느리는 그걸 소파에 앉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늦잠으로 시작해서 배달 음식과 TV 시청,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끝났습니다. 점심에는 파스타나 초밥을 시켜 먹고 오후에는 커피와 디저트를 배달시키고 저녁에는 족발이나 치킨을 시켜 먹었죠. 집안에는 며느리가 먹고 내놓은 배달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제가 그걸 치우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깔깔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더 이상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 그래도 집에서 밥 한 번은 해 먹어야지. 배달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러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배달 음식도 다 유기농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음식하면 주방만 엉망이 되고 맛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켜 먹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에요.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요리하는 게 싫을 수도 있지. 그럼 청소라도 좀 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옷가지와 화장품들로 어지러웠고 거실은 며느리가 먹고 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리며 어머니, 먼지 날려요라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상전 하나를 집에 모신 꼴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달시킨 커피와 케이크를 먹던 며느리가 다 먹은 플라스틱 컵과 접시를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밀어놓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분리수거함이 꽉 찼던데 언제 비우실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식모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태연한 얼굴을 마주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청소하던 걸레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시은이 너가 먹은 거니 너가 직접 갖다 버리렴.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입술을 삐죽 내밀며 대꾸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치사하시네요. 그거 하나 버려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시집와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걸로 사람을 구박하시면 어떡해요? 편하게 해줘? 누가 누구를 편하게 해주고 있다는 건지. 저는 이 아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 내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봐도 뻔했죠. 안사돈에게 이르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겠구나.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그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고작 자기가 먹은 쓰레기 하나 자기가 버리라는 어찌 보면 훈육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그 말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며느리 김시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서러운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 들더군요. 짧은 단축 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안 봐도 뻔했죠. 안사돈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거실이 떠나가라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어. 어머니가 나를 구박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선 채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서툴고 유치한 연기를요. 누가 보면 제가 당장이라도 몽둥이라도 든 줄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수화기 너머의 안사돈에게 제 행동을 10배는 부풀려서 일러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은 커피 컵 좀 버려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손톱 관리를 받아서 물 묻히면 안 된다고 좋게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나보고 기생충이냐고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쓰레기나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 있지. 엄마, 나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무서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톱 관리요? 방금 전까지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드라마나 보던 사람이 무슨 손톱 관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언제 기생충이라는 험한 말을 썼다고 저러는 건지. 저는 그 아이가 이토록 뻔뻔하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건 단순한 버릇 없음이 아니었어요. 저건 악이었습니다. 타인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려는 이기심의 발로였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연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돈 어른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안사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부인. 아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우리 시은이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놀라서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안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시은이 지금 말 잘만 하던데요. 안사돈께 제 흉보는 말이요. 제 차분한 대꾸에 안사돈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라고요? 흉을 봐. 사부인이야말로 우리 애를 잡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세요? 우리 시은이 그 애가 얼마나 여린데요. 우리가 집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키운 딸이에요. 그런 애한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켜요? 손에 습진이라도 생기면 사부인이 책임지실 거예요? 습진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고무장갑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쓰레기 한 번 버린다고 습진이 생긴다는 말은 어느 시대 논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무논리와 엮이고 싶지 않아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안사돈, 시은이가 잘못 알고 전한 것 같으니 그만 끊겠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뭐가 집안일이에요? 내 딸이 있는 곳이 왜 사부인네 집안일이에요?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시은이는 사부인네 집 식모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귀한 대접 받을 자격 충분한 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세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안사돈은 자기 할 말만 퍼붓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슬픈 연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어깨를 떨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보란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구박하시긴 힘들 거예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안사돈의 코칭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며느리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저러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을 자기 엄마에게 보고하고 다음 행동 지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기에 저는 며느리에게 우리 집안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함께 정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또 한 번의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 저는 시장을 보고 나물을 다듬고 탕국을 끓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제가 보다 못해 아가, 이리 와서 동그랑땡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 하고 부르자 며느리는 코를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 너무 싫어요. 머리 아파요. 명절 음식이 다 기름에 부치고 튀기는 거지. 그럼 냄새가 안 나니? 내가 먹을 음식이기도 한데 와서 조금 거들기라도 해라. 제 거듭된 요청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어슬렁거리며 왔습니다. 하지만 돕기는커녕 옆에 서서 잔소리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힘들게 전을 부쳐요? 마트 가면 다 만들어진 거 파는데. 그게 훨씬 싸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물은 너무 짜게 무치신 거 아니에요? 나트륨은 건강의 적이라고요. 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 입을 꿰매 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렇게 잘 알면 너가 한번 해보려무나.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저는 못해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걸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친구와 통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 시댁. 완전 지루해 죽겠어. 우리 어머니. 지금 혼자 부엌에서 전부치고 난리 나셨지. 구시대의 유물 아니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러고 살아.
완전 가사 노동의 현장이야, 현장. 며느리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부터 차례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며느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을 시켜 깨우니 1시간이 지나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군요. 그러고는 차례상에 절도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며느리를 찾으며 새아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할 때만 잠시 나타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며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제가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말하면 정말로 쏜살같이 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차례가 끝나고 드디어 식사 시간. 저는 하루 종일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했지만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에 며느리 앞에 일부러 아무 반찬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는 왜 반찬이 없어요? 저 미워하시는 거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친척이 듣고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와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아가. 내가 기름 냄새 싫다고 해서 저는 뺐고 나물은 짜서 건강에 안 좋다며. 탕국은 구시대 유물 같다고 하지 않았니?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랬지. 뭘 먹고 싶니? 지금이라도 배달시켜줄까?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친척들은 눈치껏 다른 화제를 꺼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다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자신을 모든 친척 앞에서 망신 줬다고 일러바쳤고 저는 안사돈으로부터 장문의 비난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 딸 굶기려고 작정하셨냐는 내용이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카드 명세서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앞으로 온 것이었는데 무심코 금액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아들 월급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명세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건가 싶어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내역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명세서의 90% 이상이 며느리 김시은이 사용한 내역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한 수백만 원짜리 할부금, 청담동 고급 피부관리실 이용료, 필라테스 회원권,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찍혀있는 배달앱 결제 내역까지.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었다니. 이건 생활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명세서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설명을 좀 해보렴. 아들은 명세서를 보더니 한숨부터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가 이걸 어떡해. 시은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기분 전환 겸 쓰라고 한 거야. 스트레스 푸는데 쇼핑만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 기분 전환? 지훈아, 이건 기분 전환 수준이 아니야. 너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야. 너희들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흥청망청 써서 어떡할 거니? 제 걱정스러운 말에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돈은 내가 벌어. 내가 번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야? 시은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쓰는 건데 엄마가 왜 그래? 자꾸 이러면 시은이가 눈치 보여서 돈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 눈치를 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니. 아껴 써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저 애는 너의 아내이지 너의 돈을 써주는 사람이 아니야. 부부라면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돈을 모아야 하는 거란다. 아, 됐어. 그만해. 엄마는 자꾸 시은이만 미워하잖아. 시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나한테 잘하는데. 엄마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제발 우리 일에 신경 좀 꺼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은 제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저렇게 모진 말을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신경 좀 꺼줘라는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저와 아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버린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제 아들의 돈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마음까지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안사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기죽이지 말라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행태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저를 시어머니로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진 듯 보였어요. 안사돈이라는 든든한 백과 자기 편만 드는 어리석은 남편을 믿고 이 집의 무법자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대단한 생일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침에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동안 쌓였던 섭섭함도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았죠. 하지만 역시나 헛된 기대였습니다. 생일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일어나 텅 빈 식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노는지 외박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 녀석은 출근 준비를 하며 엄마 생일 축하해. 저녁에 시은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자라는 말만 휙 던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직접 미역을 불리고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내 생일에 내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신세라니. 처량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혼자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금세 눈치채신 어머니께서 물으셨죠. 명자야, 무슨 일 있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너 생일 아니냐? 새아기가 미역국은 끓여주더냐? 저는 차마 외박하고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아침에 배 터지게 먹었지. 거짓말을 하는데 왜 이리 목이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대답에 친정 어머니는 더는 캐묻지 않으시고 그래, 우리 딸. 이따 저녁에 아비 산소나 같이 다녀오자꾸나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후 늦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잔뜩 신이 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양손에는 크고 작은 명품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생신이라면서요?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쇼핑백 중 하나를 제게 툭 건넸습니다. 이거요. 어머니 선물. 이걸로 퉁쳐요. 퉁친다는 그 저렴한 표현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선물을 사온 정성이 갸륵해서 쇼핑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누가 봐도 20대 취향인 아주 새빨갛고 커다란 로고가 박힌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제 평소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줘도 못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쇼핑하는 김에 아들 카드 한도를 이용해 제 생색을 내려고 아무거나 집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이건 나한테는 좀 너무 화려한 것 같구나.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좀 젊게 하고 다니셔야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당근에 파시든가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스카프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도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저를 가족으로,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냥 아들의 월급을 축내며 잠시 머물다 가는 하숙집 주인 정도로 여기는 것이겠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새로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분가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나 너무 답답해.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숨이 막혀. 우리가 뭘 하든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잖아. 우리 그냥 대출 받아서 따로 나가 살면 안 될까? 응. 나 지훈 씨랑 둘만 오붓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밤마다 아들의 방에서는 며느리의 조르는 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이 집에서 온갖 편의는 다 누리면서 이제는 불편하다고 나가자니. 염치라는 것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도 슬슬 운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오래돼서 난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보면 다들 신축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는데 저희만 이렇게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지훈 씨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걸 희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남편이 평생 일해 제게 남겨준 아들과 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오래된 집이라 폄하하는 며느리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다. 너희가 정 불편하면 너희 돈으로 집을 얻어서 나가거라. 나는 10원 한 장 보태줄 수 없어. 제 완강한 태도에 며느리의 분가 프로젝트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를 이 집에서 고립시키려는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죠.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보다 못해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배를 내놓고 누워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TV를 보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시은아, 너도 이제 이 집의 며느리고 지훈이의 아내야.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애처럼 살 수는 없어. 너가 이 집에 와서 너의 역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니? 밥을 한번 차렸니? 청소를 한번 제대로 했니? 이제부터라도 뭔가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 딴에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눈에 그렇게 미웠어요? 매일 저만 보면 구박하시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고. 저도 잘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 연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요? 저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기술은 대체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안사돈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울고 있으니 이미 문자로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온 게 분명했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시은이한테 또 뭐라고 했어? 애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냥 며느리로서 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타일렀을 뿐이다. 타일러. 시은이는 엄마가 자기를 기생충 취급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는데.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시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는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착한 애한테 상처 좀 그만 줘. 아들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거짓말만을 진실로 믿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제 속으로 낳은 저 아들이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는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시은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똑똑히 말할게. 다시는 당신 힘들게 못하게 할 거야.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고립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며느리는 눈물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제 아들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씨가 타오르다 못해 이제는 제 심장까지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내가 미쳐버리거나 저것들을 내 손으로 끝장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켜켜이 쌓여가던 불만과 분노가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날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모임이라 저도 꽤나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곱게 보관한다고 했는데도 블라우스가 온통 보기 싫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리미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길게 누워 태블릿으로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과자를 물고 주변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흩어져 있었죠. 그 꼴을 보니 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은아, 내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블라우스 다림질 좀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실크라서 내가 하다가 태워 먹을까봐 겁나서 그런다. 제 딴에는 며느리의 자존심을 살려주며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저 다리미질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니? 해보면 다 하는 거지. 잠깐이면 되는데 좀 해주면 안 될까? 제가 재차 부탁하자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와 블라우스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저 밀레니얼 세대예요. 저희는 다리미질 같은 거 안 해요. 스타일러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구김 안 가는 옷을 사입죠. 다리미는 완전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정급하시면 그냥 샤워하실 때 욕실에 걸어두세요. 증기 때문에 좀 펴질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옷 입고 가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태도, 구시대 유물 운운하며 가르치려 드는 저 오만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벌레 씹은 표정으로 거절하는 저 뻔뻔함까지. 모든 것이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 김시은. 저도 모르게 반말과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냐?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앉아 먹고 노는 주제에 시어미가 다리미질 한번 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집에서 노는 애가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제 고함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제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 다리미질까지 해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이 집 식모예요? 하냐냐고요. 지훈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분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으세요. 뭐라고요? 내가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살아?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이 살림이 다 어떻게 마련된 건데 저런 망발을 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안사돈이었죠. 며느리는 방금 전 저와 싸울 때와는 180도 다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나보고 하녀래. 다리미질 시키더니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보고 집에서 노는 기생충이라고 소리 질렀어.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빨리 와줘, 응? 나 여기서 더는 못 있겠어.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대체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저렇게 실감나게 지어내다니. 저건 이미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적인 거짓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죠.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부서져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전투복이라도 차려입은 듯 잔뜩 화가 난 얼굴에 안사돈이 들이닥쳤습니다. 안사돈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명자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감히 내 딸한테 다리미질 같은 천한 일을 시켜? 당신이 뭔데? 오명자 씨라니요. 이제는 사부인이라는 최소한의 호칭도 집어던진 겁니다. 저는 제 집 현관에 서서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안사돈을 마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세요, 안사돈. 남의 집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뭐? 행패? 가정사? 내 딸이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남의 집 일이야? 당신 딸이었어도 이따위로 말할 수 있겠어? 곱게 키운 내 딸 데려다가 부려먹으려고 작정했지, 당신. 안사돈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가 엄마, 저 사람 좀 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라며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있었죠. 저는 두 모녀가 합작해서 벌이는 이 추악한 연극에 치가 떨렸습니다. 작정한 건 그쪽 따님 아니신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이제는 시어미까지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렇게 귀한 딸이면 데리고 가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데리고 사세요. 제 말이 안사돈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안사돈은 이게 정말 이라고 외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뒤로 꺾이며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그것도 저런 상식 이하의 인간에게 머리채를 잡히다니. 평생을 꼿꼿하게 남에게 쓴소리 한 번 안 듣고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원히 저것들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안사돈의 팔을 뿌리치고 그 여자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안사돈이 뒤로 주춤하며 물러났어요. 그 틈을 타 저는 거실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엄마 괜찮아?
라며 소리치고 안사돈은 저게 미쳤나? 라며 다시 제게 달려들 기세였죠. 하지만 제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제 평생의 버팀목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제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안의 모든 분노와 결심을 담아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줘야겠어.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안사돈과 며느리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제 친정에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한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뭐, 지금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야? 다 늙어서? 어쭈, 저게 보자 하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네. 당신 엄마가 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어디 한번 와보라 그래. 내가 당신네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인지 똑똑히 구경이나 해볼 테니. 며느리 김시은은 그 옆에서 엄마, 저 여자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 두 모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반드시 앉아 현관문만 쏘아보았죠. 지금 저들과 말을 섞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곧 이 모든 유치한 연극을 끝내줄 진짜 어른이 도착할 테니까요. 제 침묵이 오히려 저들을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안사돈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퇴근한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살얼음판 같은 거실 분위기를 감지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헝클어진 제 머리, 살기등등한 표정의 장모님과 잔뜩 화가 나 있는 아내. 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머리는 왜 그러세요? 장모님은 어쩐 일로?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눈물 없는 가짜 울음이었죠. 지훈 씨, 나 너무 억울해. 어머니가 나를 또 구박하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지켜주려고 오신 건데 어머니가 우리 엄마까지 밀치고 나 무서워, 지훈 씨. 안사돈도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구서방,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자네 어머니가 우리 시은이를 아주 잡으려고 작정을 했어. 내가 와서 말리니까 어디다 대고 행패냐며 나까지 밀치지 않았나. 자네가 똑똑히 보고 판단하게. 이 집구석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아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한쪽은 제 아내와 장모, 다른 한쪽은 저 혼자. 아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엄마, 또 왜 그랬어 하는 원망과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제 아들은 결국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묻기 전에 이미 저를 가해자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시리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무언가 따져 물으려는 듯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거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80이 넘으셨지만
허리 한번 굽은 적 없이 늘 꼿꼿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다려 입은 회색 빛깔의 한복 치마 저고리, 쪽진 머리에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체로 지팡이가 필요 없는 견고한 산과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문을 열어준 손자 지훈이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 안을 둘러보셨어요. 어머니의 시선은 가장 먼저 제 헝클어진 머리와 상처난 뺨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시선은 제 아들의 품에 안겨 훌쩍이는 척하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고 있는 안사돈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있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제 블라우스를 차례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렇게 1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안사돈조차 기세등등하던 조금 전과는 달리 왠지 모를 위압감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어머니의 그 고요한 침묵은 천마디의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제 아들 지훈이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지막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죠. 구지훈. 아들은 저도 모르게 네 할머니하고 대답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손자를, 당신의 눈을 피하는 그 손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손자야. 이 할미 눈을 똑바로 보거라.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을 피하지 않으시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가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방치한 손자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었고 진실을 밝히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지만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안사돈과 며느리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직감했습니다.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지훈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손자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제게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제 뺨에 난 붉은 손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지시는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더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자야, 많이 아팠느냐?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몇 달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죠.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거실 중앙에 서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여전히 아들의 등 뒤에 숨어있는 며느리 김시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향해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보거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어쩔 수 없이 아들 뒤에서 나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고는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듣자 하니 너가 내 딸에게 다리미질을 시킨다고 화를 냈다지. 대답을 해야지.
내 눈을 보고 똑똑히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다리미질이 하기 싫을 수는 있다. 그럼 내가 다시 묻지. 너는 밥은 할 줄 아니? 그건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구나. 그럼 청소는 할 줄 아니? 저기 널브러진 과자 부스러기 하나 내 손으로 주워본 적은 있고, 빨래는 세탁기 버튼이라도 한번 눌러본 적은 있느냐는 말이다. 어머니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듣는 앞에서 며느리 스스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실토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밥도 못해, 청소도 안 해, 빨래도 할 줄 몰라. 이 집에서 너는 대체 무엇으로 너의 밥값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시어미에게 대들고 남편 뒤에 숨어서 거짓 눈물이나 흘리는 것으로 밥값을 하고 있느냐? 그 말에 며느리가 발끈해서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왜 밥값을 해야 하는데요? 지훈 씨가 다 벌어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차분하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기운이 실렸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남편이 벌어온다고. 그 돈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인 줄 아느냐. 내 서방이 밖에서 상사에게 고개 숙이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가며 벌어오는 피 같은 돈이다. 그 돈으로 매일같이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명품이나 휘감고 다니면서 이제 와서 밥값 하라는 소리가 억울하단 말이냐. 어머니의 불호령에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꾸짖음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이었죠.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어머니께서 대신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신 어머니는 다음 목표물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단의 원흉,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자기 딸이 혼나는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애써 당당한 척 가슴을 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애를 잡으세요. 안사돈은 여전히 요즘 애들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런 어설픈 방패를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안사돈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섰습니다. 지나쳐? 내 말이 지나친 것 같소? 어머니는 안사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베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법이요. 대개 그 귀한 딸이 시집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나는 방금 똑똑히 들었소. 그런데도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댁은 딸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소. 시집 가서 밥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오직 시어미 속만 긁어놓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냔 말이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은이는 원래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못해요. 그리고 다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인데 왜 며느리한테만 가사를 강요하세요. 안사돈이 꺼낸 남녀평등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남녀평등? 좋은 말이지. 아주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 남녀평등이라는 게 여자는 집에서 놀고 먹고 남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소.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나누는 것이요. 대개 따님은 이 집에서 권리만 누렸지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한 적이 있소? 없지. 그런데도 평등이라는 말을 그 더러운 입에 담을 자격이 댁에게 있냔 말이오.
어머니의 논리정연한 일갈에 안사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만 벌개진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번, 그리고 안사돈의 멀쩡한 손을 한번 쳐다보시고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 딸 머리채를 잡아?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당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가 저 여자가 먼저 나를 밀쳤다고요. 오해? 내 딸이 당신을 밀쳤다고? 그럼 묻지. 왜 밀었을 것 같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내 딸이 미쳤다고 밀었을까? 아니지. 당신이 먼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으니 밀었겠지. 안 그렇소? 어머니는 안사돈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명자야, 똑똑히 말해보거라. 저 여자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제가 다림질 좀 해달라고 했다고 자기 딸한테 천한 일 시킨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사돈을 향해 말씀하셨죠.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들었소? 감히 남의 귀한 딸 머리채를 잡아? 내년에 그 손모가지를 내가 오늘 뽑아버리기 전에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손모가지를 놀린 죄를 고해야 할 것이다. 댁은 오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알겠어?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안사돈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끝으로 어머니는 이 집의 마지막 문제야. 바로 제 아들 지훈이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사색이 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구지훈, 내 할머니. 너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내 어미가 내 집에서 다른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동안 너는 가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다. 저 여우 같은 계집의 말만 믿고 내 어미를 원망하고 있었느냐? 내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뒤에 숨어서 같이 내 어미를 공격했느냐? 이 호로 자식만도 못한 놈아. 호로 자식.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험한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겠죠. 모든 교통정리를 끝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동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제가 왜 나가요?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내 집? 이 집은 내 딸 명자의 집이다. 너는 이 집에 잠시 새 들어 살던 세입자일 뿐인데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세입자가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싫으면 법대로 하든가. 그러고는 안사돈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댁도 마찬가지요. 당장 댁에 그 버르장머리 없는 딸 자식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내 딸과 내 손자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오늘 이후로 내 딸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더 했다가는 내가 당신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보다 더한 꼴을 보게 해줄 테니 그리 아시오. 어머니의 그 말에는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멍청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요. 두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드디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안사돈과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자기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곱게 나가면 좋으련만 며느리 김시은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나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지훈 씨, 당신은 뭐 해? 나 좀 말려줘. 저 할머니가 나 쫓아내잖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난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망해버려. 며느리는 소파 위에 쿠션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장식품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저 추악한 발악이 끝나기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이 미친년아, 너까지 왜 이래? 라며 며느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모녀가 밖에서 나누는 고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고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는 그런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저를 지켜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고개를 들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죠. 제 앞에서 처음 보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손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어미의 눈물이 보이느냐? 아들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한심한 놈이었어요. 제가 미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괜찮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과 수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머니께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가짜는 계집에게 홀려서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 내가 흘릴 눈물은 아직 멀었다. 내 죄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어미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일어나거라. 내 어미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뒤로 빼고 말았습니다. 제 행동에 상처받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정리할 시간이요.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불쾌한 공기와 긴장감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죠.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께서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렇게 향긋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일어났느냐?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말없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평화의 침묵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저와 아들을 거실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어제 그 계집이 어지럽힌 것들, 오늘 내 손으로 다 치우거라.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의 모든 청소와 분리수거는 내가 책임지고 하도록 해라. 내가 데려온 여자가 싸질러 놓은 똥이니 내가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명자야.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너는 너무 참았다. 착한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내 평화를 해치는 것은 그 누구도 설령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 거라. 내가 행복해야 이 집도 바로 서는 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저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시은이었습니다. 오명자 씨,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당신 내 모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두고 봐. 문자에는 온갖 쌍욕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문자를 보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심하고 가여울 뿐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어요. 제 인생에서 저 추악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니께서 따라주신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차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로소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고 새살을 돋게 할 시간만이 남은 겁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평화는 그렇게 소리 없이 제게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달콤했지만 저는 그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동과 며느리 김시은, 그 두 모녀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저희 집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즉 제 손아래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라면 살갑게 안부를 물었을 동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올 것이 왔구나. 무슨 일은? 그냥 조용히 잘 지내지. 왜 그러는데? 아니 그게 새언니, 그러니까 지훈이 저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찌나 서럽게 울면서 전화를 했던지 형님이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서 친정엄마랑 같이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혼수로 해온 물건 하나 못 챙기게 하고 형님이 다 가로챘다면서요. 형님 정말이에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의 상상력과 연기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어요. 맨몸으로 쫓겨났다니요. 그날 며느리가 들고 나간 명품 가방만 해도 몇 개이며 입고 있던 옷은 또 얼마짜리였는데 말입니다. 혼수품 가로채기. 애초에 이 집에 제대로 들여놓은 혼수품이라고는 먼지 쌓인 커피 머신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동서. 동서라면 나를 알 텐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물론 아니죠, 형님. 저는 형님 믿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어찌나 실감나게 말하는지 다른 친척 어른들은 몇 분 속아 넘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작은아버님 댁에서는 형님이 너무 야박하다고 한마디 하시던데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어떻게 애를 내쫓느냐면서요. 역시나 안사돈과 며느리는 저를 집안의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저 혼자였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이제 백전노장, 친정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곁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전화를 끊자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저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야. 명자야,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똑똑하고 차갑게 팩트로 조져야 하는 것이야. 팩트로 조진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신식 단어에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그 뜻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또 다른 분란만 낳을 뿐 저들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과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베테랑 형사처럼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계집이 시집 온 이후로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했지? 증거가 있느냐? 네, 엄마. 지훈이 카드값 명세서 제가 혹시 몰라 몇 달치를 전부 보관해 뒀어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명세서에는 며느리가 사용한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피부관리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배달앱 결제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형광펜으로 며느리가 사용한 내역에 모두 줄을 그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건 사진으로 찍어둔 건 없는데. 괜찮다. 증인은 있으니. 너와 나 그리고 지훈이가 바로 산증인이지. 그리고 동서에게 온 전화를 녹음해 뒀더냐? 아니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라. 앞으로는 무조건 녹음부터 하고 전화를 받거라. 저것들은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내 흉을 보고 다닐 게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 어머니의 지시는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날 이후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치가 고스란히 담긴 수개월치의 카드 명세서. 안사돈이 제게 보냈던 내 딸 굶기냐는 식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캡처. 안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힌 직후 제 뺨에 손자국과 헝클어진 머리를 찍어둔 사진. 어머니께서 혹시 모르니 찍어두라고 하셔서 그날 밤 찍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난 후 저를 저주하며 보냈던 마지막 문자 메시지 캡처. 동서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며느리와 안사돈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 소문의 내용 정리. 모든 증거를 파일 하나에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약자가 아니었어요. 반격의 무기를 손에 쥔 전사였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이번에는 지훈이의 큰아버지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버님은 점잖은 분이셨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훈이 처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맨몸으로 내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아이를 집으로 들이세요. 그리고 그쪽 사돈댁에도 정식으로 사과하시고요. 집안 망신입니다, 이게. 안사돈의 거짓말이 큰아버님께는 제대로 먹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가 댁으로 잠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제 어머니와 지훈이도 함께 갈 겁니다. 뭘 직접 오기까지 전화로 하시죠? 아닙니다, 아주버님.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큰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아들 지훈이는 큰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버님과 큰형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셨죠. 무슨 할 말이 그리 대단해서 온 가족이 몰려왔느냐는 눈치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해간 파일처를 큰아버님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저를 꾸짖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파일처를 열어 가장 먼저 카드 명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제 며느리가 사용한 카드 내역입니다. 지훈이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과연 평범한 며느리의 씀씀이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큰아버님과 큰형님은 명세서를 들여다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과 사치품 내역에 할 말을 잃으신 듯 보였죠. 다음으로 저는 안사돈의 문자와 며느리의 마지막 문자를 인쇄한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안사돈과 며느리가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며느리를 구박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저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머리채를 잡힌 후 찍었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제 뺨에 선명한 손자국과 엉망이 된 모습을 보신 큰형님의 입에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날의 결과입니다. 안사돈이 제 집에 쳐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흔적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제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모든 증거를 보신 큰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무겁게 입을 여신 큰아버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재수씨. 네, 아주버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친정어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제 딸을 잘못 가르친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쪽 사돈과 그 딸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더 이상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짓밟히고 사는 것을 어미로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그 말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하셨고 그들의 어설픈 거짓말은 모든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여론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그런 싹수 없는 것들을 여태껏 데리고 산 오명자가 보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안사돈과 며느리의 비참한 역습은 결국 그들 자신의 추악한 민낯만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을 동원한 여론전에서 참패한 며느리와 안사돈은 다음 작전으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이제 타겟은 다시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겠죠. 며칠 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시은 씨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회사까지? 그래서 만나줬니?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비서실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 차를 막아서더군요.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차창을 두드리며 지훈 씨,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며 매달렸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냥 차 문 잠그고 경비실에 연락해서 떼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저는 아들의 단호한 대처에 안도했습니다. 예전에 지훈이었다면 그 눈물 연기에 또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달라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아들. 제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자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일했더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날의 섭섭함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앞 시위는 며칠간 이어졌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자 결국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사돈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고 한풀 꺾인 목소리였죠. 저 사부인. 저예요. 무슨 일이시죠? 제게 더 이상 할 말 없으실 텐데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안사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부디 노여움 푸시고 아이들 다시 합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시은이가 지훈 씨 없으면 정말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건 저와 상의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이 인생은 지훈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이고 사부인. 지훈 씨가 사부인 말씀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사부인이 허락만 해주시면 네. 저희가 찾아뵙고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무시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항복 선언을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나죠. 하지만 저희 집으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3시 시내 호텔 커피숍에서 보시죠. 제 어머니와 지훈이도 함께 나갈 겁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자 며느리와 안사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안사돈이 먼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우리는 댁들의 값싼 동정심을 사러 온 게 아니니. 어머니의 위험 있는 말에 안사돈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며느리 김시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어머니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가, 너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네. 그냥 다요.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이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거라. 사죄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눈만 굴리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셨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던 며느리는 결국 하나씩 자신의 죄를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은 거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말대꾸하고 거짓말로 저희 엄마한테 일러 바친 것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다리미질 부탁 거절하고 저희 엄마가 어머님 머리채 잡을 때 말리지 않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안사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사부인, 어르신. 제가 딸년을 잘못 가르쳤어요. 2년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부디. 안사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말을 끊으셨습니다. 반성? 저것이 정말 반성으로 보이시오? 저건 반성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일 뿐이오. 진짜 반성은 저렇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 지훈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결심이 선 듯 고개를 굳게 끄덕였어요. 제가 아들을 대신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다. 우리는 너희의 그 가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 이미 신뢰는 깨졌고 내 아들 마음도 돌아섰어.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함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훈 씨.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사랑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시은 씨, 당신은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며느리였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의무를 저버렸지. 그리고 당신은 내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가 사랑했던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아니라 결혼 전 상냥한 가면을 쓰고 있던 당신이었던 것 같아. 나는 내 어머니를 버리면서까지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아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이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만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과정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발악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결혼 기간이 고작 몇 달에 불과했고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며느리 측이었으며 그동안 며느리가 쓴 카드값만 해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한 푼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혼수로 해왔다던 커피 머신과 몇 가지 살림살이만 챙겨서 왔을 때처럼 소란스럽게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정말로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쓰던 방의 가구들을 모두 처분하고 그 방을 제 서재로 꾸몄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한쪽 벽에는 책장을 짜 넣었죠. 이제 그 방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나 시끄러운 TV 소리가 아닌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거실로 나와 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저와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죠. 한 번은 아들이 끓인 김치찌개가 너무 짜서 둘이 한참을 웃은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인 찌개 맛이 왜 이래요? 레시피 보고 똑같이 했는데. 임마, 사랑이 빠져서 그렇지.
다음에는 네 어미 생각하는 마음을 한 스푼 더 넣어봐라. 그럼 맛있어질 게다. 저희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모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종종 제게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라며 사과를 했고, 저는 이제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다, 임마.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라. 이제 다시는 그런 계집한테 홀리지나 말거라.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정종을 한 잔 따라 무덤가에 뿌리며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죠? 나 아주 큰 홍역을 치렀어요. 그래도 당신이 남겨준 우리 아들, 이제 철들어서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당신 하늘에서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계시게 좀 빌어줘요. 알았죠? 찬 바람에 실려오는 솔잎 향기를 맡으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뤄뒀던 동네 문화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해서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밥그릇과 찻잔을 빚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산에 오르기 시작했죠. 땀 흘려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그 희열은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삶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삶이 활기를 되찾자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웃고 떠드는 일상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명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재 창가에 내놓은 화분에서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빚은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따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집안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지옥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물론 혼자의 힘만은 아니었죠. 제 곁을 든든히 지켜준 친정어머니와 뒤늦게나마 철이 든 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누구도 나의 평화를 함부로 깨뜨리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입니다. 따스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맑고 향기로운 날들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는 분명 그럴 겁니다.